우리가 매일 저녁 밥상머리에서 보던 그 방송사 JTBC, 그 회사가 2026년 6월 빚 206억을 끝내 못 막고 법원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다들 삼성이 광고를 끊어서 망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광고가 끊긴 뒤에도 JTBC는 한때 멀쩡히 흑자를 냈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둘이 원수라고요? 그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한 식구였고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 사이였습니다. 그 60년 세월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다 듣고 나면 그동안 반쪽만 알고 봤구나 소름 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삼성하고 JTBC가 원수 아니었냐고요? 무슨 한 식구냐고요? 그 오해부터 풀어드릴게요. 이야기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9월 22일 삼성을 만든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신문 하나를 직접 세웁니다. 바로 중앙일보예요. 그냥 돈 좀 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장 자리에 앉아서 창간했습니다. 첫 호를 무려 20만 부나 찍었어요. 그 시절에 20만 부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저녁에 보는 JTBC, 그 방송사의 뿌리가 바로 여기, 이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JTBC는 출발부터가 삼성이 직접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신문 경영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한 명 데려옵니다. 홍진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까지 지낸 거물이었거든요. 정부 핵심을 두루 거친 사람이었던 거죠. 이 홍진기라는 분이 1964년에 중앙라디오방송 사장을 맡으면서 언론에 발을 들였고, 바로 이듬해 1965년에 중앙일보 창간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세상에 나오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사람이 다 챙긴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이 사람한테 신문 경영을 거의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믿고 다 넘긴 거예요. 창간호 사장 자리엔 이병철 본인이, 그 밑 부사장 자리엔 홍진기가 앉았으니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신문을 끌고 갔던 셈입니다. 자, 삼성이 세운 신문에 삼성 회장이 믿고 맡긴 사람이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신문에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가 좀처럼 나오질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내 집을 세운 사람을 내가 매일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신문을 삼성신문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하고 한 몸처럼 붙어있던 삼성 집안 식구 같은 신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두 집안의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67년 5월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방금 말씀드린 그 홍진기, 이 사람의 큰딸이 결혼을 합니다. 이름이 홍나희예요. 그리고 그 결혼 상대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삼성하고 중앙일보, 이 두 집안이 결혼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따로 살던 두 살림이 결혼이라는 끈으로 한 살림처럼 묶인 거예요. 우리도 자식이 결혼하면 그 집하고 사돈을 맺잖아요. 명절에 인사 오가고 경조사 챙기고 그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죠. 딱 그겁니다. 원래도 삼성이 직접 낳은 자식 같은 신문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으로 사돈까지 됐어요. 자식으로 한 번, 사돈으로 또 한 번, 이중으로 단단하게 엮인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 원수라는 말은 처음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한 식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집안 관계도 머릿속에 꼭 그려두세요. 나중에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결혼한 홍나희, 이 사람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이 홍석현입니다. 아버지가 홍진기니까 홍석현은 홍진기의 아들이죠. 그리고 누나가 이건희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태어날 이건희의 아들한테 외삼촌이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에요. 그러니까 홍석현은 이재용의 외삼촌인 거죠. 그리고 홍석현한테도 아들이 있는데 홍정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용한테 외사촌 동생이 되고요. 복잡하시죠? 천천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희와 홍나희가 부부, 그 아들이 이재용, 홍나희의 남동생이 홍석현, 그러니까 이재용의 외삼촌, 그 외삼촌의 아들이 홍정도. 자, 이 그림이요, 이 가족 관계도가 오늘 이야기에서 소름 끼치는 순간에 정확히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아까 그려두라고 했구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찰떡 같던 한 식구가 언제부터 왜 살림을 따로 차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첫 번째 갈라짐부터 풀어드릴게요. 그 첫 번째 갈라짐은 1999년에 시작됩니다. 이 해에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3월에 신청서를 내고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삼성과 중앙일보는 남남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집에 살던 식구가 살림을 따로 차린 겁니다. 분가를 한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살림을 나눴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일보는 삼성 사보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삼성신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독립된 언론으로 서고 싶었던 거죠. 둘째는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거느린 문어발 경영을 정리하라는 압박이 거셌습니다. 신문사를 끼고 있던 삼성 입장에서도 이참에 떼어내는 게 명분에 맞았던 겁니다. 자존심과 시대 분위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분가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가가 진짜 분가가 맞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분리 당시 삼성 쪽이 가지고 있던 중앙일보 지분이 35.2%였습니다. 이건희 회장 몫이 20.3%였고요. 이 지분을 누가 받았느냐? 홍나희의 남동생, 그러니까 이재용의 외삼촌인 홍석현이 그중 14.9%를 사들여서 36%를 진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겉으로 보면 삼성은 손을 떼고 사돈인 홍씨 집안이 신문을 가져간 깔끔한 그림이죠. 그런데 2007년에 이 그림에 금이 가는 폭로가 나옵니다.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그 분리가 형식뿐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홍석현은 그 많은 주식을 살 돈이 없었고 사실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름만 옮겨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름만 바꾼 한 식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위장분리 의혹입니다. 물론 삼성과 홍석현 측은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진짜 자기 돈으로 정당하게 산 것이라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그건 지금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의혹이 나올 만큼 두 집안이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둘을 한 묶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가를 하고 나서도 두 집안을 잇는 돈줄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삼성코닝이라는 회사입니다. 삼성코닝은 옛날 브라운관 TV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들던 알짜 계열사였습니다.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 지분 7.32%를 홍석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짜 회사 지분을 들고 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당이 중앙일보 집안으로 꼬박꼬박 흘러들어왔습니다. 2011년 한 해에만 무려 2,4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살림은 따로 차렸지만 삼성이 뒤에서 용돈을 대주고 있던 셈이죠. 저는 이걸 두 집안을 잇는 마지막 탯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분가를 했어도 이 탯줄을 통해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탯줄마저 끊기는 날이 옵니다. 2013년 10월 홍석현이 가지고 있던 삼성코닝 지분을 전량 팔아버립니다. 이 매각으로 약 1,700억 원을 손에 쥐었죠. 1999년에 서류상으로 남남이 됐고 2013년에 경제적으로 이어지던 탯줄까지 끊어진 겁니다. 이제야말로 두 집안은 진짜로 갈라섰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돈줄까지 끊긴 두 집안.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사돈을 향해 처음으로 칼끝이 향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때는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MBC의 이상호 기자가 충격적인 테이프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옛날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도청 조직이 몰래 녹음한 대화였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도청,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프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를 두고도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진위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런 내용이 담긴 테이프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테이프에는 1997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간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선 자금을 어떻게 건넬지, 검사들에게 이른바 떡값은 어떻게 돌릴지를 의논하는 듯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대화의 한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홍석현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1편부터 따라온 그 집안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맞은편에는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흐름이 묘하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 삼성과 가깝다는 건 이 집안에겐 자랑이었어요. 든든한 뒷배였고 남들은 못 가진 인맥이었죠. 명함에 새기고 다닐 만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홍석현은 출국이 금지되고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삼성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자랑이던 게 하루아침에 약점이 된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든든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발목에 묶인 줄이었던 셈이죠. 이 약점을 떼어내고 싶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2011년 12월 1일, 이 집안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종합편성 채널 JTBC의 개국이었어요. 그동안은 신문 하나로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송을 직접 갖게 된 겁니다. 홍석현의 머릿속에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CNN이나 뉴욕타임스처럼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신문을 넘어 방송까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대로 된 언론사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삼성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꿈만으로 방송이 굴러가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다 멈추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승부수를 던집니다. 당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꼽히던 손석희를 보도부문 총괄 사장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모셔온 게 아니었습니다. 성역 없이 보도하라며 사실상 전권을 쥐어줬어요. 누구도 봐주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해 9월부터 손석희는 직접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놀랍게도 한 식구였던 삼성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방은 무노조 경영이었어요. 삼성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두지 않는 걸로 유명했죠. 그런데 2013년 그 무노조 방침이 담겼다는 삼성 내부 문건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회사가 노조를 어떻게 관리하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JTBC는 이걸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 다리 건너 아는 집안일이라며 슬쩍 넘어갈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때 사돈이고 뒷배였던 바로 그 삼성을 자기 손으로 키운 방송이 카메라 정면에 세운 겁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했죠. 한 식구끼리 왜 저러나 싶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한방은 2015년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떨던 그때 삼성 서울병원이 감염이 가장 크게 번진 곳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어요. 그런데 환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단 공개는 자꾸 늦어지고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JTBC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국민 안전 앞에서는 그 어떤 이름도 봐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무노조도 메르스도 사실은 잽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외삼촌이 키운 방송국이 친조카를 향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충격적인 대목이 시작됩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앞에서 본 무노조다, 메르스다 하는 보도들, 솔직히 그건 몸풀기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한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이 화면 하나를 띄웁니다. 태블릿 PC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들이 그날 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태블릿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 이건 지금도 말이 많은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진짜다 가짜다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보도 한 방이 그 뒤에 무슨 일을 줄줄이 끌고 왔느냐, 바로 그 결과입니다. 보도가 나가고 정확히 다음 날이었어요.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송 보도 하나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한 번으로 가라앉기엔 국민들 마음에 불이 너무 크게 붙어버렸거든요.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요.
그해 12월 3일 서울 도심에만 232만 명이 모입니다. 한 번에 200만 명을 넘긴 거예요.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촛불이 몇 달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립니다.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방송사 뉴스 하나가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게 영화 줄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본 실화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누구한테까지 닿았을까요? 여기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죠.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삼성이 비선 실세의 딸한테 돈을 댔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승마 선수였던 그 딸한테 말을 사줍니다. 그것도 3마리. 가격으로 따지면 34억 원어치예요. 거기에 동계 스포츠 영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만든 센터에 16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검찰은 이걸 그냥 후원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본 거죠. 그렇게 칼끝이 삼성 총수를 향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됩니다.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들어가요. 삼성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영장 한 장에 자유를 잃은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파트 1에서 머릿속에 꼭 그려두시라고 했던 그 가게도 기억나시죠? 홍석현은 이재용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엄마 홍라희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외삼촌이 만든 방송국이 바로 JTBC고요. 이제 두 개를 접쳐보겠습니다. 외삼촌이 키운 방송국의 보도가 친조카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보낸 겁니다. 외할아버지 홍진기가 삼성 창업주한테 신문을 통째로 맡으면서 시작된 이 인연이 한 세대를 돌고 돌아서 외삼촌의 카메라가 조카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으로 돌아온 거예요. 60년 전 결혼으로 한 살림이 되었던 그 두 집안이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만난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명절에 한 상에 둘러앉던 사이였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돈이고 외가고 친가고 다 얽힌 한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 집안의 방송국과 그 집안의 회사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혔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한 쪽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삼성이 반격에 나섭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그 2017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JTBC에 주던 광고를 거의 다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 전까지 삼성이 JTBC에 뿌리던 광고가 한 해 평균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챙겨주던 협찬 50억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100억이 한순간에 뚝 끊긴 겁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딱 그려지죠. 외삼촌 방송이 조카를 감옥에 보냈고 빡친 삼성이 광고로 복수했다. 그래서 JTBC가 휘청거리다 무너졌다. 깔끔하잖아요. 그 끊긴 광고 100억이 깊은 상처에 뿌려진 소금 한 줌처럼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거의 다 이런 결론에 도착하실 거예요. 아, 삼성이 광고 끊어서 JTBC가 망했구나. 인과응보네.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서 결론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 본 이 복수극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끄는 게 2017년이죠. 그런데 그 광고가 다 끊긴 뒤에 JTBC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개국 7년 만인 2018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네, 흑자요. 삼성 돈줄이 말라붙은 다음에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광고 끊어서 JTBC가 망했다. 이 말은 사실 반쪽짜리예요. 광고가 끊긴 게 치명타였으면 2018년에 흑자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진짜로 무너뜨린 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 원인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욕심내서 너무 크게 버린 살림이었어요. JTBC는 개국하자마자 드라마하고 예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개국 2년도 안 돼서 적자가 1,300억이나 쌓였어요. 게다가 방송사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잖아요. JTBC도 한때 매출의 70%가 광고였는데 이 광고 시장 자체가 통째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넘어갔으니까요.
그 비중이 2022년엔 50%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계속 컸던 겁니다. 둘째, 결정적인 헛스윙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중계권이었어요. JTBC가 올림픽하고 월드컵 중계권에 무려 7천억, 우리 돈으로 5억 달러를 단독으로 질러버립니다. 원래 이런 건 지상파 방송사들이 코리아풀이라고 다 같이 나눠서 사거든요. 부담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JTBC는 그걸 거부하고 혼자 다 먹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혼자 다 사놓고 다른 방송사에 되팔아서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1,900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KBS 한 곳에 겨우 140억 정도에 넘기는데 그쳤어요. 이걸 흔히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이기겠다고 무리하게 다 차지했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친 겁니다. 셋째, 이 모든 구멍을 메운 방법이 최악이었어요. 빚으로 빚을 막은 겁니다. 쉽게 말해 카드 돌려막기예요. 이번 달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고 그 카드값을 또 다른 카드로 막고 이걸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장에서 끌어다 쓴 돈만 1조 3천억에 달했습니다. 돌려막기는 결국 한 번만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한 번이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2026년 6월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빚 206억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돌려막기가 멈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P&I까지 핵심 계열사 5곳이 한꺼번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룹 전체가 짊어진 빚이 무려 2조 8천억. 더 안타까운 건 이 회사들 채권에 돈을 넣었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7,900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결국 6월 19일 중앙일보는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홍정도 부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정작 오너 일가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삼성이 광고를 끄는 건 이미 골마있던 깊은 상처에 뿌려진 소금 한 줌이었을 뿐입니다. 아프긴 했겠죠. 하지만 JTBC를 진짜로 쓰러뜨린 건 삼성이 아니라 욕심껏 버린 살림과 헛스윙한 베팅, 그리고 빚으로 빚을 막은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한때 사돈이던 삼성을 친 JTBC.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번, 용기 있는 언론이다. 2번, 재발등 찍은 패착이다. 3번, 욕심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손을 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삼성이 낳은 자식이자 사돈이던 회사가 그 인연을 칼로 바꾸고 끝내 자기 욕심에 무너진 60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사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동안 삼성이 광고 끊어서 망했다는 반쪽짜리 이야기만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한 겹 더 깊은 사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이 그 한 겹을 들춰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댓글에 여러분의 번호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